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특히 명동의 거리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북적였고 상점들은 빠르게 문을 열었다. 따뜻한 붕어빵과 어묵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고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서로 얽히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다.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가 명동거리 한복판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길게 뻗은 다리와 함께 강지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T 기업 중 하나의 CEO로 완벽한 정장을 입고 날렵한 하이힐을 신은 채 차에서 내렸다. 손에는 반짝이는 삼성 갤럭시 Z 폴드5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일주일 안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지연은 절대 안 돼요. 지은은 빠르게 걸으며 거리의 상점들을 지나쳤다. 사람들은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거리는 그저 회사로 향하는 통로일 뿐이었다. 그러나 거리 한쪽 구석, 오래된 벤치 옆에 박수진이 앉아 있었다. 수진은 허름한 누비옷을 입고 손에는 낡은 종이컵을 쥔 채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따뜻한 밥 한 끼만.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녀를 무시했다. 어떤 이들은 인상을 찌푸렸고 몇몇은 고개를 돌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기다렸다. 그때 지은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수지는 그녀의 우아한 외모와 빛나는 스마트폰을 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저기요. 혹시 잔돈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지은은 수진을 한번 흘끗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은의 말은 차가웠고 그녀는 곧바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진의 손은 공허하게 허공에 남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잠깐의 실망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손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다. Email 확인, 일정 조율, 거래처 연락, all of it done with perfect precision. 그녀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커피를 받아들고 가방에 스마트폰을 넣으려던 순간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핸드폰.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그녀는 재빨리 가방을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도 갤럭시 Z 폴드5는 보이지 않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지은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길모퉁이에서 여전히 종이컵을 들고 앉아있는 수진이었다. 주변 상인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할머니,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옆을 맴돌더라고요.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수진에게로 걸어갔다. 할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혹시 내 핸드폰 가져갔어요? 수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내가 여기 지나갈 때 당신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다들 봤다고요.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이컵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아니에요. 전 그냥. 지은은 수진의 말을 가로막고 손을 내밀었다. 가방 열어보세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끌어안았다. 정말로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안 열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낡은 청가방을 열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그녀는 안에 있던 물건들을 꺼냈다. 한쪽이 해진 손수건, 오래된 물통, 그리고 한 장의 빛바랜 사진. 지은의 시선이 사진에 멈췄다. 그것은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성의 미소는 따뜻했고 아기는 두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다. 이건 누구예요? 지은이 물었다.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수지는 사진을 꼭 쥐며 눈물을 머금었다. 제 딸이에요.
30해 전에 잃어버린 제 딸. 지은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시는 거죠? 수진의 눈빛이 지은의 손목을 향했다. 당신 손목, 그 별 모양의 점. 제 딸도 그 점이 있었어요. 지은은 반사적으로 소매를 끌어올렸다.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저 코웃음을 치며 뒤돌아섰다. 웃기지 마세요. 난 그런 이야기 믿지 않아요. 수진은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다. 강지은은 차가운 표정으로 명동거리를 빠르게 걸어 나왔다.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에 알람이 울렸고 그녀는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손이 본능적으로 가방 안을 뒤졌을 때 여전히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말도 안 돼. 지은은 중얼거리며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손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뒤졌다. 서류 파일, 립스틱, 카드 지갑,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삼성 갤럭시 Z 폴드 5는 어디에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본 그녀의 시선이 다시 그 자리로 향했다. 수진이 앉아있던 그 구석.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종이컵을 손에 든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부탁하고 있었다.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돌려 수진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내 핸드폰, 혹시 당신이 가져갔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은은 두 팔을 가슴 앞에 교차하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커피숍에서 나올 때 당신이 바로 뒤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기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 근처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던 상인이 다가왔다. 저기요, 아가씨. 상인은 주름진 손으로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 할머니, 몇 년째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매일 이 시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지. 남의 물건 손대는 사람 아닙니다. 지은은 상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쪽이 어떻게 알아요? 혹시 그동안 눈치 못 챈 거 아닐까요? 상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제가 매일 여기서 장사하니까 잘 알아요. 힘들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은은 쉽게 믿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럼 가방을 열어보세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가방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정말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지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열어보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지은은 냉정하게 선언했다.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웅성거림이 커지자 수진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청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몇 개의 동전, 달아해진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핸드폰은 없었다. 지은은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허리에 얹었다. 뭐예요? 핸드폰이 없잖아요. 수진은 두 손으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오래된 놀이공원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건... 지은은 예상치 못한 장면에 잠시 말을 잃었다. 수진은 사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제 딸이에요. 아주 예쁜 아이였죠. 30해 전에 잃어버렸어요. 지은은 콧방귀를 뀌며 손을 내저었다. 그냥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꾸며낸 이야기겠죠. 저는 그런데 속지 않아요. 그러나 수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지은의 손목을 가리켰다. 당신 손목, 별 모양의 점이 있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가득했다.
제 딸도 그 자리에 같은 점이 있었어요. 제가 평생 기억해온 유일한 특징이에요. 지은은 반사적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녀의 손목에는 확실히 별 모양의 작은 점이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지은은 곧 웃음을 터뜨리며 손목을 다시 가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싸구려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관심 없어요. 지은은 매몰차게 대꾸하고는 뒤돌아섰다. 수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물 맺힌 눈으로 바라보았다. 손에 쥔 사진을 애틋하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언젠가 넌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지은은 수진을 등진 채 빠르게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남은 그 별 모양의 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강지은은 명동거리를 빠르게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수진과의 짧은 마주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별 모양의 점. 지은은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늘 익숙했던 그 점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말도 안 돼. 지은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스마트워치를 터치해 윤미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따뜻했다. 엄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미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정말 엄마 딸 맞아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미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지은은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니? 미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냥 확실히 알고 싶어요. 내가 정말 친딸인지. 미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며 말했다. 지은아, 사실은 너는 우리 친딸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뭐라고요? 그럼 나는... 미라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3살 때 우리는 너를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입양했어. 넌 길에서 발견됐고 신원도 없었어. 그저 이름표에 지은이라고만 적혀 있었지. 우린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너를 사랑으로 키웠어.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우리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길 바랐어.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물어보면 나는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세상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평생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내 부모님은? 미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린 몰라. 경찰에서도 신원을 찾지 못했어. 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앞에 놓여 있었대. 지은은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 별 모양의 점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진이 보여준 그 낡은 사진,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엄마, 지은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 고아원, 이름이 뭐였어요? 미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서울중앙보육원이었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엔 꽤 큰 시설이었지. 알겠어요. 지은은 짧게 대답했다.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은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완벽하게 짜여진 것처럼 보였던 그녀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서울중앙보육원. 이제는 폐쇄되었지만 당시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자료가 일부 남아 있었다. 이름 목록, 사진. 그리고 지은의 시선이 멈춘 것은 1995년 6월 입양된 아이들 명단이었다. 그곳에 강지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여기 있었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작게 메모된 문구가 눈에 띄었다. 무연고자, 경찰 신고 접수 없음.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길에서 발견된 아이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보육원으로 넘겨졌다는 말인가. 그녀는 곧바로 메모장을 꺼내어 주소를 적었다. 서울중앙보육원, 폐쇄 후 서류이관, 서울시립보관소. 지은은 결심했다. 수진이 진실을 말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서울시립보관소였다. 그곳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모든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약 수진이 진짜 그녀의 어머니라면, 30년 동안 길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이 사실이라면, 지은은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털어냈다. 감정에 휘둘리기엔 아직 이르다.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서울시립보관소의 큰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다.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입구로 향했다. 오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서울시립보관소는 웅장하고도 조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외벽은 회색 석재로 단단하게 세워졌고 창문은 높고 좁았다. 강지은은 건물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선 긴장과 설렘이 뒤섞였고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여기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쪽은 오래된 서류와 기록들이 빽빽이 정리된 선반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료를 열람하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누군가가 서류를 검색하고 있었다. 지은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나이가 지긋한 사서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다. 저는 1995년에 서울중앙보육원에서 입양된 강지은입니다. 당시 입양 기록을 찾아보고 싶어요. 사서는 안경을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보육원이라면. 잠시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파일들이 정리된 구역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그가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커다란 파일철을 들고 나타났다. 여기 있습니다. 1990년대 서울중앙보육원의 기록입니다. 열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은은 감사 인사를 하고 그를 따라 열람실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을 가리키며 파일을 내려놓았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호출해 주세요. 그가 떠난 뒤 지은은 손을 뻗어 파일철을 열었다. 낡고 바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각 장마다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몇 장을 지나자 그녀의 손이 멈췄다. 1995년 6월 3일 입소, 강지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나이는 3살. 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밑에 적혀 있는 한 문장이었다. 발견 위치, 남대문 시장 근처, 보호자 불명, 경찰 신고 없음. 경찰 신고가 없었다고? 지은은 중얼거렸다. 길에서 발견된 아이가 경찰 신고 없이 바로 보육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보통 실종아동은 경찰 조사를 거치고 신원을 확인하려 노력하지 않는가. 그녀는 파일을 더 뒤적였다. 입양 서류, 보호자의 서명.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보호자 서명란에
서울사회복지협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담당자 이름은 비어 있었다. 말도 안 돼.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머리를 저었다. 그때 누군가 열람실 문을 두드렸다. 지은이 고개를 돌리자 안내 데스크에 사서가 서 있었다. 자료 찾으셨나요? 지은은 망설임 없이 질문을 던졌다. 이 보육원의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 없이 입소된 경우가 많나요? 사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번화가 근처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육원으로 인계되는 경우가 있었죠. 왜요?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당시엔 미아 신고가 너무 많아서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한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사서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폈다. 사실은 어떤 입양기관들이 조용히 아이들을 보육원으로 넘기고 빠르게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불법 입양 말인가요? 사서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보육원과 몇몇 기관이 결탁해서 기록을 조작하고 아이들을 넘긴다는 이야기요.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파일처를 닫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만약 자신이 그런 경로로 입양된 것이라면 어머니 박수진이 자신을 찾지 못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셈이었다. 서울중앙보육원. 당시 원장이 누구였나요? 지은이 물었다. 사서는 오래된 자료를 찾아보다가 답했다. 최성민 원장입니다. 그분이 당시 모든 입양 절차를 감독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보육원도 폐쇄됐고 기록도 대부분 유실됐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사서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주소는 인천 근처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의 실종, 불법 입양 의혹, 그리고 어머니 수진의 절절한 눈빛. 지은은 결심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 기다려온 그날을 위해 그녀는 인천으로 향할 것이다. 최성민, 그 이름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할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지은은 서울시립보관소에서 얻은 주소를 손에 쥔 채 인천행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흘러가 버린 시간처럼 멀게 느껴졌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렸다. 최성민, 서울중앙보육원의 원장이자 자신이 그곳에 입양되었을 때 모든 기록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사라졌고 보육원은 폐쇄되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기차는 부드럽게 인천역에 멈췄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여미고 플랫폼으로 내려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은은 손에 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인천 동구 송림로 27번지. 오래된 주택가로 보였고 거리명조차 낡은 표지판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주소를 내밀었다. 기사님이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동네네요. 지금은 사람 많이 안 살아요. 택시는 좁은 골목을 지나 오래된 벽돌 건물들 사이를 천천히 움직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 간판이 바랜 가게들, 그리고 몇몇 문이 닫힌 상점들. 마치 다른 시대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여기 맞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세우며 말했다. 지은은 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 앞에는 낡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벽돌은 색이 바래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녹슨 철문 위에는 누군가 급하게 걸어둔 듯한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최성민, 법률상담. 법률상담. 지은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 앞에 섰다. 최성민이 변호사였던 걸까? 아니면 은폐를 위한 명목일까?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세게 두드렸다. 그제야 안쪽에서 느릿하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 너머로 보인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최성민 씨 맞으시죠? 그 남자는 잠시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강지은입니다. 1995년에 서울중앙보육원에서 입양된 아이예요. 최성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다잡았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가웠다. 지은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 떨리는 손끝, 그것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 신고도 없이, 보호자 없이, 그냥 남대문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최성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지은의 눈을 피하며 흔들렸다. 그건 오래된 일입니다. 기록도 대부분 폐기됐고, 제가 기억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보육원의 원장이었고 모든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에서 시립보관소에서 찾은 파일을 꺼내 그의 앞에 펼쳤다. 여기 보세요. 당신의 서명, 그리고 입양 기록. 하지만 경찰 보고는 없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성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다. 그만 돌아가세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없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원의 기록이 왜 이렇게 조작되었는지, 아이들이 왜 신원 확인도 없이 입양되었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최성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손이 문고리를 꽉 쥐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러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다. 지은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제가 뭘 아는지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제가 더 알아낼까 봐 두려우신 건가요? 최성민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그는 한참을 지은을 노려보더니 문을 천천히 열었다. 들어오시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이 닫히며 약간의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방 안은 어둡고 쾌쾌한 냄새가 났다. 책장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최성민은 그녀를 가리키며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알고 싶은 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은은 단호하게 물었다. 저를 남대문에서 발견했다고 했지만 왜 경찰 신고가 없었나요? 최성민은 손을 깍지 끼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발견된 게 아닙니다. 넘겨진 겁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넘겨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성민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군가에 의해 보육원으로 전달된 거요. 그냥 길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이 오갔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지은의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울려 퍼졌다. 돈? 맞소. 최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사고가 아니라 거래된 겁니다.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지며 숨이 가빠졌다. 누가 그랬죠? 최성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할 겁니다. 지은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손에 쥔 파일이 구겨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그럼 제가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최성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지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추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강지은은
최성민의 사무실을 빠져나와 찬바람이 몰아치는 인천거리를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고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다. 거래라는 단어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발견된 게 아니라 넘겨진 거라고?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길에서 우연히 발견된 아이라는 말을 믿어왔고 입양된 것이 그저 운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뒤집혔다. 누군가 그녀를 팔았고 보육원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빠르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비서였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입양 관련 서류를 찾아서 스캔해놔요. 특히 내가 입양되었을 당시 서류 말이에요. 네. 지금요? 왜 그러시죠? 비서는 당황한 듯 물었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이요. 내가 곧 사무실로 갈 테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곧장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숨겨진 거래의 진실을 밝히는 것.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지은은 사무실로 직행했다. 비서는 약속한 대로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정리해 두었다. 입양 관련 문서, 보호자 확인서, 그리고 서울중앙보육원에서 발급한 입양 동의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은은 파일을 열고 한 장씩 빠르게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정식 절차에 따른 입양 서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멈춘 것은 입양 동의서를 펼쳤을 때였다. 이게 뭐지? 서류의 하단에 찍힌 도장은 서울사회복지협회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담당자 서명이 없었다. 대신 작은 글씨로 별표 특별관리 대상 별표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특별관리 대상.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무슨 문제라도.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이 특별관리 대상이 뭔지 알아요? 비서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저도 처음 들어요. 그런 용어는 보통 입양 서류에 사용되지 않아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곧바로 핸드폰을 들어 검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 어디에서도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그녀는 곧장 서울사회복지협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회복지협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1995년에 서울중앙보육원에서 입양된 기록이 있는데 서류에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혹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상담원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들려왔다. 죄송합니다만 그 정보는 저희가 전화로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해요.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록이 오래되어 보관소에서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서류를 다시 손에 쥐었다. 특별관리 대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분명히 그녀의 입양 과정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반복해서 읽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단서를 찾으려 했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지은은 사회복지협회로 향했다. 오래된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지은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보관소로 안내받았다. 한참을 걸어 내려가니 지하에 위치한 문서 보관실이 나타났다. 커다란 철문이 무겁게 열렸고 안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파일들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담당자는 그녀를 데리고 1990년대 특별관리 대상자 파일이 보관된 섹션으로 안내했다. 여기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의 이름이 강지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뒤지다가 결국 작은 파일철 하나를 꺼냈다. 여기 있네요. 1995년 6월 특별관리 대상 입양 기록입니다.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파일을 열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나타났다. 강지은, 특별관리 대상 입양 경로, 서울중앙보육원 담당자, 최성민 보호자 기록, 없음. 그러나 그 밑에 적힌 작은 글씨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연계기관, 은성재단 특별관리협조. 지은의 손이 멈췄다. 은성재단? 그 이름은 그녀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담당자는 조용히 말했다. 은성재단은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당시엔 입양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은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재단이 있던 곳의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모든 비밀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었다. 은성재단. 그곳에 가면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강지은은 사회복지협회에서 받은 주소를 손에 쥔 채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은성재단.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한때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기관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서류에 기록된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단어와 연계된 곳.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은은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은성재단이 있었다는 장소로 향했다.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택시가 멈춘 곳에는 오래된 상가와 폐허가 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여기가 맞나요? 지은이 택시 기사에게 물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저쪽 끝에 예전에 보육원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살지만요. 지은은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길목 끝에 벽돌이 부서진 낡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가 있었다. 은성재단.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곳이 맞다. 그녀가 찾던 장소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부서진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둡고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오래된 서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은은 손전등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걸어갔다. 책상 몇 개와 낡은 파일 캐비닛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며 캐비닛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공책들과 찢어진 서류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문서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의 손이 멈췄다. 입양 기록, 1990년대. 커다란 파일철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지은은 숨을 멈추고 파일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며 첫 페이지를 넘겼다. 수십 명의 아이들 이름이 목록으로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입양된 날짜, 보호자 이름, 그리고 연계기관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지은은 손가락을 따라가며 이름을 읽어나갔다. 에이미노, 1992년 3월, 미국 연계기관, 은성재단. 김유진, 1994년 7월, 캐나다, 연계기관, 은성재단. 박소현, 1995년 5월, 일본 연계기관, 은성재단. 그리고 몇 장을 넘기자 그녀의 손이 멈췄다. 강지은, 1995년 6월 서울 연계기관, 은성재단. 그녀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장에는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강지은, 특별관리대상, 고위층 의뢰, 신원보장, 서울중앙보육원 경유 후 양도 완료. 신원보장, 고위층 의뢰.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누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입양을 의뢰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은성재단이 관리했고
보육원으로 넘긴 뒤 최성민이 모든 절차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파일을 더 넘겼다. 그곳에는 각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낡고 바랜 흑백 사진들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불안하고 두려워 보였다. 이건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어. 지은은 깨달았다. 이것은 하나의 거래였다. 은성재단은 아이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이 오갔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낡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 강지은입니다. 제가 찾던 증거를 발견했어요. 불법 입양 거래의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은성재단에 있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다. 두 손이 떨렸다.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다. 그때 지은의 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세요? 지은이 경계하며 물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 남자는 중절모를 쓰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지은은 숨이 멎을 뻔했다. 최성민. 그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 내가 뭘 알든 상관없어.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예요? 은성재단과 서울중앙보육원, 그리고 나까지? 최성민은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엔 보이지 않는 거래들이 많지. 넌 그저 그중 하나였을 뿐이야. 그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간 지은은 긴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최성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경찰을 부른 건가?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이를 악물었다. 지은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의 비밀도, 은성재단의 더러운 거래도.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성민은 손을 들며 체포되었고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는 없었다. 지은은 경찰들에게 자료를 넘기며 속삭였다. 이제 진실을 밝혀주세요.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은성재단의 어두운 비밀, 불법 입양의 실체, 그리고 최성민의 역할까지. 하지만 지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의 친모인 박수진을 찾아야 했다. 경찰서에서의 진술이 끝난 후 강지은은 피곤한 얼굴로 복도로 나왔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한 뒤에 공허함과 슬픔이 밀려왔지만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아 있었다. 박수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명동에서 처음 만났던 그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 주름진 손과 간절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낡은 사진. 지은은 주머니에서 그 사진을 꺼냈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 속에 젊은 여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와 그 품에 안긴 아이의 작은 손, 그리고 그 손목에는 분명히 별 모양의 점이 있었다. 정말 나일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기억이 허공에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곧바로 명동으로 향했다. 택시는 늦은 밤의 서울거리를 빠르게 지나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과 빛나는 가로등들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기사님,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지은의 말에 기사님은 가속 페달을 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동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중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명동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가게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은은 수진이 늘 앉아있던 그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수진이 늘 앉아있던 낡은 벤치 위에는 쌓인 낙엽들만이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할머니.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수진의 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길거리를 오가며 상인들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늘 앉아 계시던 할머니 보셨어요? 낡은 코트를 입으시고 종이컵을 들고 계신. 몇몇 상인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아예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다 붕어빵을 팔던 한 노점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할머니 말씀이군요. 며칠 전에 여기서 쓰러지셨어요. 구청 사람들이 와서 데려갔죠. 네, 쓰러지셨다고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그날따라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니 결국 구청 사람들이 와서 어디론가 모셔다 갔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노점 상인은 턱을 극적이며 말했다. 아마 노숙자 보호센터로 가셨을 겁니다. 종로에 있는 큰 보호소가 있거든요. 지은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종로 노숙자 보호센터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차가 종로의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커다란 간판에 별표 서울 노숙자 보호센터 별표라고 적혀 있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있었다. 지은은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며칠 전에 명동에서 쓰러지신 할머니 박수진 씨가 이곳에 계신가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박수진 님은 이쪽에 계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따로 간호를 받고 계십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은 그를 따라 좁은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만이 울리는 조용한 공간을 지나 작은 방 앞에 멈춰섰다. 여기 계십니다. 안에 들어가 보세요. 지은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정말 그녀가 어머니일까? 아니면 또 다른 오해일까? 그러나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지은은 손을 뻗어 문을 천천히 열었다. 방 안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수진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은아, 오늘도 잘 있었니? 지은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침침한 듯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점차 지은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은이니?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네, 저예요. 수진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정말 내 딸 지은이가 맞니? 지은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요. 그동안 몰라봐서. 엄마.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기다렸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진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의 고통과 기다림을 안고서 눈물을 흘렸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강지은은 박수진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보호센터를 나섰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수진의 손을 꼭 잡은 지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진은 낡은 코트를 여미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내가 맞구나.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 딸,
내 지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지은은 미소 지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택시에 올라탔다. 지은이 목적지를 이야기하자 택시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지은 씨, 그 대기업 CEO 맞으신가요? 지은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수진은 멍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너,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수진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나를 찾아주려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나를 끝까지 찾으려고 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택시는 마침내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커다란 대문이 열리며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현대적인 건축 양식의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니?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제 엄마도 여기서 저랑 함께 살 거예요. 수지는 손을 가슴에 얹으며 눈물을 훔쳤다. 내가 여기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러며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엄마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지은은 수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큰 창이 있었고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깔끔하게 정돈된 소파와 벽난로, 그리고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여기 너무 크구나. 수지는 벅찬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방도 따로 준비했어요. 지은은 수진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푹 쉬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수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포근한 침대,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 앉으며 손을 뻗어 침구를 만졌다. 꿈만 같구나. 지은은 수진의 옆에 앉았다. 이제는 힘들게 길에서 지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지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탁을 차렸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미역국과 밥,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게 내가 다 준비한 거니?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맛있게 드세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떴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 맛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의 집 앞에 낯익은 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의 양어머니 윤미라였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은아, 미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까?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미라는 차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노숙자 할머니를 집에 데려온다니.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노숙자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 친엄마예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딸이야. 우리가 널 키웠잖아. 왜 갑자기 그런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니? 진실을 찾았어요. 엄마, 지은은 강하게 말했다. 제가 입양된 과정, 은성재단의 불법 거래,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았어요. 진짜 엄마를.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사실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이에요. 이제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미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 난 널 잃게 되는 거니?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미라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저는 두 엄마를 모두 사랑해요. 이제는 숨기지 않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넌 정말 강하구나. 그 순간 두 사람의 오랜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강지은의 집에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다. 거실에는 수진이 차를 끓이고 있었고 윤미라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경계심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미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지은은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두 사람을 힐끗 바라보았다. 두 어머니가 같은 공간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차가 정말 따뜻하네요. 윤미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 씨가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수진은 겸손하게 손을 내저었다. 아유,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 익숙한 것뿐이에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다. 지은이가 이렇게 잘 자란 건 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낳아주셨으니까요. 그 말에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미라 씨가 제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미라는 수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로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두 어머니를 모시고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바로 명동거리였다. 수진이 오랫동안 앉아있던 그 낡은 벤치 앞에서 지은은 멈춰섰다. 여기 기억하시죠? 지은이 물었다. 수진은 벤치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내가 널 다시 만난 곳이니까.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여기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진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요즘은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집이 생겼어요. 제 딸이 저를 찾아줬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지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수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꿈꾸던 그날이 드디어 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은성재단의 불법 입양 거래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별표 강지은 재단 별표를 설립하여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아찾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수진은 그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들을 돕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오랜 시간 거리에서 지냈던 그녀는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수진은 따뜻한 담요를 노숙자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다. 저도 예전에 이 거리에서 지냈거든요. 이제는 희망이 생길 거예요. 노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수진은 그들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힘내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윤미라도 그 재단의 이사로 참여했다. 그녀는 입양 절차의 개선과 복지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윤미라는 회의석상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자라도록 그리고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은은 그런 미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두 명의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의 집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미라는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고, 수지는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렇게 함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지은이 말했다. 수지는 국을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 미라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 살자. 지은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다. 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식탁에 따뜻한 음식이 놓이고 세 사람은 함께 손을 맞잡았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그 소리는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상처는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지은과 수진, 그리고 미라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강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봉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회복하고 사랑을 되찾으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지은은 어머니 수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양어머니 미라와도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거듭났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명의 어머니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